여의도매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이 미국하고 지금 뭐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이제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지. 사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생각했던 가장 큰 프레임 중에서 영순위는 무조건 야, 우리 그 지긋지긋한 달러 패권 좀 끊어보자. 이게 무조건 영순위야. 이 달러에서만 벗어나도 우리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이놈의 달러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가 그 두 국가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컨센서스거든. 뭐라고 그래야 돼? 교집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이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건 절대적으로 그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럼 도대체 달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지긋지긋한 달러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약해진 원인도 거기에 있어. 그래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야. 네. 좀 설명을 해줄게. 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러면 뭐가 가장 큰 이점일 것 같아?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로 인한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신유리지 효과지. 이 신유리지 효과는, 이게 신유리지가 뭐냐면 영주라는 뜻이야. 이 영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야. 네. 영주가 예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영주는 그 자기 영지에서 쓰는 화폐를 자기가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 그래서 영주가 어떻게 했느냐, 1온스를 사용해서 은화를 만들어. 네. 우리 영지 안에서 쓸 은화를 만드는 거지. 근데 1온스짜리 은을 사서 은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1.2온스라고 써놓은 거야. 원래 가치보다 20% 정도 더 비싼 걸로 거네. 붙인 거지. 네. 그럼 나는 바깥에, 영지 바깥에서 은을 가져와. 네. 그 다음에 은을 사온 거지. 그러니까 네, 자기 어떤 네. 형태로든, 뭐 내가 우리 영지 안에서 생산된 물건을 내다 팔아서 그 은을 사오든 뭐든 하여튼 사왔는데, 사왔을 때는 1온스를 사왔는데 네. 그거 막 녹여가지고 주조할 때는 1.2온스로 주조를 해서 파니까 20%가 그냥 생겼네요. 내가 먹는 거지. 이게 신유리지 효과라는 거야. 네. 영주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미국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뭐냐? 자, 생각해봐. 미국 조폐국에서 종이 좀 사다가 잉크 좀 샀어. 잉크 사서. 그리고 옛날 대통령 그림 그리고 옆에다가 100달러를 썼어. 그럼 이게 100달러짜리인데 원가 얼마일까? 뭐 형편없죠. 종이잖아요, 종이. 내가 원가 한번 살펴봤어. 네. 17.6센트 들더라. 17.6센트요. 워낙 대규모로 찍어낼 테니까. 네. 그러면 그냥 20센트라고 했었을 때 20센트짜리 종이를 100달러짜리 가치로 바꿔서 이 100달러를 들고 다니면서 해외에서 석유 사오고 금도 사오고 그렇죠. 휴대폰도 사오고 반도체도 사는 게 미국인 거야. 마법이네요. 마법이지. 쿼터보다 더 싸잖아요. 그거 그 워싱턴 그레진 쿼터보다. 네. 그게 바로 신요리지 효과라는 네.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국부를 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교수님,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조폐국에서 계속 통화를 찍어내기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무작정 찍어내지 않는 거는 본인들도 본인들의 화폐 가치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미국이 엄청나게 뭐랄까 시너리지 효과로 큰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찍지 않고 빌릴 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게 빌리거든. 자, 미국이 무작정 돈을 찍지 않고, 이거 왜냐하면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왜 갈라요? 그렇죠. 그잖아요. 미국이 돈만 계속 찍어내면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우리 달러 말고 이제 다른 거 쓸 겁니다.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미 국채를 발행하잖아. 미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런데
기축통화국, 돈을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국가가 돈을 빌릴 때와 우리 한국과 같이 이런 우리나라가 국채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 누가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어? 아, 한국이 많이 훨씬 줘야죠. 많이 줘야지. 네, 그렇죠. 그래서 21세기 들어서는요, 이자 신효리지라고 해서 쟤는 뭔데 이자를 저렇게 안 받다시피 해서 가져가는 거냐, 이자 지불도 안 하는 수준으로 저렇게 하는 거냐, 그게 신효리지라는 거야. 내가 나한테 돈 빌릴 때 뭐 그냥 장부상 이자는 뭐 요만큼이다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또 다른 얘기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기축통화국인데 내가 이자를 굳이 왜? 나 지금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 질비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아니 쟤는 급한 불이 있어도 싸게 끄고 우린 급한 불이 있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이거 뭐냐? 이 두 개까지 이걸 다 합쳤을 때 기축통화국의 낮은 차입 비용까지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한 이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축통화국의 이득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자, 봐봐. 원래 우리 대규모로 화폐를 찍어냈어. 그럼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경제 현상이 뭐다? 물가 상승. 그렇지, 인플레이션이야. 그런데 기축통화국은 이게 좀 달라. 기축통화국이 대규모 달러를 찍어냈어. 그럼 그 달러는 자국 내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통되거든. 그렇죠. 지금도요, 미국 조폐국에서 찍은 달러 전체 양 중에 미국 안에 있는 게 40%고 미국 밖에 있는 게 60%예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도 미국 밖에 훨씬 미국 달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폐국에서 달러를 찍으면 역외에서, 즉 외국에서 이걸 많이 수용해줘.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를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나는 물건 사준 건데 그 달러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자꾸 달러가 해외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났다, 양적 완화로 돈을 무진장 찍어낸다 해도 미국 경제는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안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또 한 가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야. 그래서 신규 발행한 달러를 상당 부분 해외 정부, 해외 중앙은행, 투자자들이 전부 흡수해 주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절대 물가가 안 올라가.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러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10%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택도 없거든. 그렇죠. 다 뭐 태평양에 섞어버렸죠. 맞아. 자, 이러다 보니까 기축통화 이것만 가지고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마나 불허할 요소가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딴살림 차리자는 거야. 원래는. 근데 비트코인만 가지고 그걸 하려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 금, 그리고 야 그래도 원래 중국 너는 너희 위안화를 가지고 이렇게 기축통화를 하고 싶어 했고 인도 통화 루피를 가지고 기축통화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어떤 반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꿈을 다 포기하라고 시키려니 달러에 대항하는 다른 그 구성점을 만들 수는 없으니 이렇게 하자. 우리들 통화를 다 섞자. 통화 바스켓을 만들었어. 그래서 통화 바스켓으로 위안화도 몇 프로,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지? 루블 몇 프로, 그 다음에 루피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남아공 몇 프로, 그 다음에 브라질 리라 몇 프로, 이거 다 섞어서 통화 바스켓에 금에다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까지 와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그래도 일부 방점을 찍어줬던 게 러시아랑 중국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 미국은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야 본인이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혜택만 누리는 제도가 어디 있겠어. 야 이런 부작용은 우리가 진짜 못 피하는 건가? 이런 고심점이 하나가 생긴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기축통화국은 자산 가치가 과열되기가 쉬워. 자산 가치가 과열된다. 우리 코스닥은 텐베거가 쉽지 않아. 예, 그렇죠. 나스닥은 텐베거가 쉬워. 왜 그런지 슬쩍 감오지? 네. 워낙 이 기축통화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쉽게 뿌리니까 조금만 위기가 있어도 쉽게 해결할 거라는 걸 알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잖아.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시중은행이 전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부 그냥 대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와 진짜 헬리콥터 원위로 이걸 해결했어. 코로나 때도 또 코로나 때도 오히려 이걸 해결하면서 이제 AI 로봇 등 새 산업이 또 창궐했어. 예. 그러니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위기 때는 무조건 미국 딸려가면 돼. 그러면 오히려 돈 벌더라야. 학습효가 생긴 거야. 그러니 이쪽 증시는 조금만 이슈 터지면 돈이 몰리고 부정적인 이슈도 돈이 몰리고 긍정적인 이슈도 돈이 몰리고 그러니 자산시장이 과열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거 자기네가 좀 약간 과열이라고 약간 우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점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그럼 장점이라고 쳐보자고. 네. 근데 이 다음부터는 네.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미국의 제조업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똑같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은 제조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아니 기축통화 때문에. 기축통화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정리해보자. 기축통화국은 자금 차입을 싸게 한다고 싸게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자율이 낮은 거야. 그잖아. 이자 신율이지. 그렇지. 이자 신율이지. 예. 그래서 이자율이 낮다? 그러면 낮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되네. 실제 신흥국의 금리가 더 높잖아. 훨씬 높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가 낮고. 네. 그럼 금리가 낮으면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미국으로 돈 몰려온다고 했지. 그렇죠. 좋은 일 있어도 돈 몰려오고 나쁜 일 있어도 돈 몰려오고. 그러면 돈도 넘쳐나고 금리도 싸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죠? 아 실물 가격이. 그렇지. 물가가 비싸지는 거지. 그 중에 네가 말한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한다? 세상에 가장 물가 비싼 나라에서 네. TV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그다음 또 뭐 만들어 또 배 만들고 이제는 원전 만들고 2차 전지 만들고 반도체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 갖다 판다? 1인당 국민소득 막 한 10만 불 가려고 그러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이제 10,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갖다 팔겠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그리고 이 나라는 인건비만 비싼 게 아니고 자재가만 비싼 게 아니라 부동산도 그 수준만큼 오를 거고 다 그렇죠. 비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이런 시장에선 제조업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기축통화국에서 제조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역대 과거를 다 돌아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으로 제조 최강국이 됐는데 결국 제조 최강국이 돼서 근본이제를 기반으로 한 영국이 금융 패권까지 가져가니까 영국도 똑같은 일이 생겼네. 영국에만 무조건 투자하려고 하고 영국은 자금 빌릴 때 영국 국채 발행하면 싸게 빌리고 똑같은 일이 그때 또 있었어. 그때부터 금융과 보험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제조 기능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도 점점 부실화됐고. 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인건비와 물가를 보이고 있는 영국에서 제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미국에 외주 주고. 맞아. 네. 값싼 미국에 외주 주고. 네. 이런 일들이 생겨다 버리니 제조 기능이 부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축통화라는 이걸 가지고 있는 국가에 가서 제조를 한다라는 걸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미국 기축통화로 인한 불이익이야. 그러다 보니 미국의 러스트벨트,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부실화된 도시들을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예. 실리콘밸리나 썬벨트 이런 데는 미래지향적인 고부가치 산업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 러스트벨트를 미국인들은 러스트벨트로 읽지만 나는 기축통화의 단점으로 읽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돼.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기축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체계를 만들려고 부단히 시도를 앞으로도 더 할 거야. 그럼 이제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미국에 제조를 하러 가는 것도 우리에겐 페널티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원화 가치는 변동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물론 원화 가치가 약해진 것도 있지만 하루 환율 변동폭이 되게 커졌어요, 요즘. 그럼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이렇게 질문하면 네가 더 쉽게 대답하겠다. 네. 앞으로 5년 안에 미중 패권의 승자가 결정될 것 같아? 5년은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10년도 쉽지 않을 걸. 네.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아니,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거의 한 10년 됐어요. 맞아, 거의 맞아. 한 10년 됐어요. 2017년 그렇지. 뭐 그때니까. 트럼프 1기 때부터라고 한다면. 17년, 18년 뭐 그럴 때니까 거의 10년입니다.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게 끝날 판도가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해서 달러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 우리도 대한금융이라고 제가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비트코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비트코인을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들 국가들 우리가 등지고 미국만 수출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양쪽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놈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것도 나름대로 견실한 축을 상당 기간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이해하면서 그래도 관리 감독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 제조하러 들어간 기업들이 그들 기업들 거기서 탈탈 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갔다가 털리고 온 기업들을 어떻게 커버해 줄 건지도 고민을 하나 해야 되고 마지막이야.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미국이 바뀌었다는 거야. 우린 기축통화도 유지하면서 제조 강국이 됐다. 왜? 비싼 인건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싼 인건비를 보유한 국가로 바뀌어버렸잖아. 바뀔 거잖아.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아니 뭐 인건비가 계산해봤더니 중국의 한 6분의 1 수준이라면서요?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네. 네, 인건비가 24시간 그 로봇 사서 가동했을 때 전기료만 들지 않습니까? 그 전기료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옆에 구축하면 실제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설비 관리 비용만 내도 되는 수준까지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우리가 기축통화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인건비까지 보유한 그리고 원래 그 물건을 잘 만드는 아이디어와 설계 구상은 원래 미국에서 했다. 그걸 폭스콘 같은 중국계 기업들, 대만계 기업들 이런 데 외주 주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럴 필요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 뭐 이제 비트코인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말고는 이제 전 세계에 대항마도 없어.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은 오늘 코인 얘기한다고 했다가 우리나라 제조업 얘기하고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또 무슨 AI 얘기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한다는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조를 살려서 군함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축통화였는데 그래서 기축통화를 이걸 유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나왔고 그리고 기축통화 자체도 부실부실해지니까 비트코인 갖다가 이렇게 뭐 스테이블 코인과 결부해서 또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어떻게 바뀌어갈지가 지금 초입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고 있는 큰 변화의 시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려면 저는 코인 시장은 저는 적어도 올해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선거 앞두고 입장 정리를 미국 지금 현 정부 수뇌부가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럼 교수님 어차피 결국 트럼프는 레임덕 온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누구 오느냐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자기의 파티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책 강령을 발표하고 나면 웬만하면 그걸 유지를 해. 근데 미국의 공화당이 지금 중간선거 이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유지가 되면 민주당도 완전 못 본 척은 못 할 거야. 그렇죠. 코인이라는 사람들의 돈이 담겨져 있는 시장이니까. 표잖아요, 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만 쳐다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요지입니다.